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는 날, 우리는 무엇을 잃는 걸까요? 저는 90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이 물음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는데 급급했고 중년에는 지키는데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저는 정작 중요한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아니라 돈을 잃을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잃는가? 라는 물음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어쩌면 여러분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진짜 이유, 은행이 문제일까요? 사기꾼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문제일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순천에 사시는 민재복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68 되십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창문 밖으로 동백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신 날,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안에는 계약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3년 전 아내와 함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목돈 2천만 원을 정기 예금에 넣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창구에 앉자마자 젊은 직원이 이분을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르신, 예금보다 훨씬 이자가 높은 상품이 있는데요. 게다가 오늘 가입하시면 100만 원을 바로 드립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혹시 보험 아닌가요?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은행에서 운영하는 연계 투자 상품입니다. 보험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은행을 믿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매년 2천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자는 예금의 3배는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직원이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아내에게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겨울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220만 원 납입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은 이상하다 싶어 서류를 꺼내보았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종신보험이라는 글자가요. 계약기간은 26해였습니다. 어르신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이미 퇴사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 보세요. 이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순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보험회사 본점으로. 어르신은 석 달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년치 6천만 원을 채워 넣은 뒤 해약을 했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이 서류 봉투를 다시 닫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한 건 돈이 아깝다는 생각보다 내가 왜 그걸 믿었을까? 그 생각이 더 괴롭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르신이 잃은 것은 3천만 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이 물음을 잠시 마음속에 담아 두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다시 이 물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사건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잃게 되는 진짜 이유, 범인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은행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사기꾼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의자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무거운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첫 번째 용의자 은행입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은행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을 그래왔으니까요.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모을 때도, 집을 살 때도, 전셋값을 마련할 때도 은행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 은행은 땅처럼 굳건하고 하늘처럼 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에게는 판매 실적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상품을 팝니다. 예금을 권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험을 팔면 수수료가 생깁니다. 어떤 직원에게는 한 달에 몇 건의 보험을 팔아야 한다는 목표가 주어집니다. 민재복 어르신을 속인 직원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 직원도 월말이 되면 상사에게 실적 보고를 해야 했을 겁니다. 어쩌면 집에서 기다리는 자식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이 잃은 3천만 원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은행이 진범일까요? 저는 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공범입니다.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사기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96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이 60살 이상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10명 중 2명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꾼들이 특별히 우리를 나쁘게 보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계산이 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있는 시기, 빠르게 판단하는 오랜 습관, 공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신뢰,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 속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빈틈,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사기꾼도 진범이 아닙니다. 사기꾼은 틈새를 찾아다닙니다. 틈새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뺏기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허순분 어르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5이신데 평생 자식들 몰래 통장을 3개 만들어서 관리해 오셨다고 합니다. 한 은행에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을 꺼내서 집 근처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 하셨습니다. 아직 만기가 열흘이나 남았는데 말이지요. 이자를 몽땅 포기하면서요. 은행 직원이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어르신 말씀이 이랬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면 안 되니까요. 직원이 따님을 함께 데려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같이 오면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다 들통나잖소.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이분은 자식을 믿지 못해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자식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러신 걸까요? 어떤 분들은 후자입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 한다. 아직 그럴 수 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 우리를 혼자 외딴 섬에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혼자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족도 진범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입니까? 진짜 범인을 만나기 전에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고령층 생활실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전국 어르신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십니까? 라고요. 10명 중 5분이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고 하신 분이 10명 중 2분 반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10명 중 2분이었는데 3년 만에 늘었습니다. 조용한 변화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대가 조금씩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기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숙함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아직 마음속에만 있고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간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진범이 숨어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진범을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용의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돈만 충분하면 나는 안전하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목소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하는 소리를 말입니다. 예금만 넉넉하면 자식에게 손 안 벌려도 된다. 통장 잔고가 있으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이만큼 있으면 혼자서도 살 수 있다. 이 믿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반만 맞습니다. 그런데 반만 맞는 믿음이 때로 우리를 가장 크게 다치게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2938년에 연구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 268명을 모아 그들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여기에 보스턴 빈민가 출신 청소년 456명을 더했습니다. 총 724명. 갓난아기가 90살 어르신이 될 때까지 85년을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라고 50살이 된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주변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라고요. 그 대답이 그렇다 였던 사람들은 80대가 되었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학벌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85년 연구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니었다. 바로 따뜻한 관계였다. 이 결과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저 역시 돈이 있어야 안심된다고 믿어온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돈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돈을 혼자 지키려 할 때 그 돈은 항상 더 위험했습니다. 자, 다시 진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잃게 되는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돈이 관계를 대신할 수 없는데 우리는 때로 관계 대신 돈을 쥐고 있으려 합니다. 그러면 돈은 외로운 섬이 됩니다. 외로운 섬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민재복 어르신이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에게 먼저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직원이 권유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 3천만 원이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혼자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재산, 내가 관리한다는 자존심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홀로 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진범입니다. 은행도 사기꾼도 가족도 아닙니다. 혼자 지키면 안전하다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나이가 되어보니 새삼 떠오르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2000년 전 로마에 살았고 한 분은 200년 전 조선에 살았습니다.
이 두 분이 놀랍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현인도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재산은 그대로다. 그가 가진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황제의 곁에서 권력과 재물을 손에 쥐었다가 결국 황제에게 죽음을 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기 직전에 쓴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빌린 것이다. 언제든 돌려주어야 한다. 진정한 재산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 한편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은 2802년 신유박해로 인해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이후 18년을 유배지에서 지내며 집에 두고 온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돈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안이 쓰러진 패족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다. 글을 읽고 예의를 지키며 품성을 갈고 닦아라. 그것이 아비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유산이다. 유배지에서 관직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빼앗긴 사람이 자식에게 남긴 말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인품이었습니다. 그 편지들이 지금까지 200년이 넘도록 읽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약용의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동서양의 현인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재산은 내면에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통장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놓쳐온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더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심하시도록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도 달라집니다. 아주 미묘하게요. 그 변화가 금융사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통계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2020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2명이 60살 이상이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10명 중 3명이 됐습니다. 전체 사기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60살 이상 피해 건수는 오히려 5천여 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고령층이 사기에 취약한 이유는 딱 4가지가 겹쳐지기 때문이라고요. 첫째, 평생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가장 매력적인 대상이 됩니다. 둘째, 빠르게 판단하는 오래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빠른 결정이 미덕이었습니다. 고민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배웠습니다. 그 습관이 때로 독이 됩니다. 셋째, 공공기관과 권위에 대한 신뢰가 깊습니다. 검사라고 하면, 은행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넷째, 스마트폰 화면 속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링크 하나, 파일 하나가 어마어마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알고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남 고성에 사시는 이봉자 어르신과 충남 당진에 사시는 최복순 어르신입니다. 두 분 모두 73이고 두 분 모두 은행에 저축이 있고
두 분 모두 자식들이 바쁘게 삽니다. 이봉자 어르신은 어떤 결정이든 혼자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내 일은 내가 한다는 자존심이 있으십니다. 전화가 오면 혼자 받고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좋아 보이면 혼자 결정하십니다.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남에게 신세지기 싫다는 생각으로 사십니다. 최복순 어르신은 다릅니다. 큰 결정 앞에서는 반드시 딸에게 전화합니다. 이런 상품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요. 딸이 바빠서 바로 못 받으면 문자를 남깁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본 분께 물어보기도 합니다. 결정이 느려지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급한 것은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뒤 두 분을 다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봉자 어르신은 지난 5년 사이에 2번의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건강식품 1번, 보이스피싱 1번, 아직 크게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마음이 움츠러드셨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긴장하십니다. 아무도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식들은 뒤늦게 알고 안타까워했지만 어르신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최복순 어르신은 그 5년 사이에 딸과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귀찮아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딸이 오히려 더 자주 전화를 하더랍니다. 이번에 이런 문자가 왔는데 엄마가 잘 봐줬으면 해서요 라고요. 어느새 서로 상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큰 손실 없이 5년을 보내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도움을 청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더 지혜로운 분일까요? 결정을 혼자 하는 분일까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분일까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단단한 삶의 방식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돌봐온 우리가 이제는 가끔 자식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존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굳혀 생각합니다. 현명한 자는 혼자 다 알려 하지 않는다. 현명한 자는 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을 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가 아닐까요? 아까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편지에서 정약용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돕고 의지하라고요.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형과 아우에게 먼저 알려라고요. 가장 위대한 학자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가르친 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야 한다. 돈도 재산도 지식도 결국 혼자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곁에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잠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한 통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 한 통,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시죠? 라는 한마디, 그 연결이 쌓이면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우리를 지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은행 상품이든 건강식품이든 어떤 결정이든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하겠습니다.
한마디를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루 안에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식이어도 좋고, 친한 친구여도 좋고, 이웃 어르신이어도 좋습니다. 왜 한 사람이냐고요? 두 사람, 세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의견이 갈리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단 한 사람, 가장 솔직하게 말해줄 사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뢰를 분산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은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은행 카드는 딸에게 맡기고 비밀번호 앞 세 자리는 딸에게, 나머지 세 자리는 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자식 모두 한쪽만으로는 돈을 꺼낼 수 없게 한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니 두 아이 모두 부모의 돈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극진히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자리가 도리어 가장 안전한 자리인지도 모르겠다고요. 돈을 혼자 틀어쥐고 있을 때 그 돈은 사기꾼에게도 표적이 됩니다. 은행 직원의 달콤한 말에도 혼자 흔들립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이 함께 보고 있는 돈은 한 사람이 흔들려도 다른 사람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뢰의 분산입니다. 돈의 분산만큼이나 신뢰의 분산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이 말을 해보십시오. 마음속에서 걱정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 통장이 비어가면 어쩌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자식이 내 곁에 없으면 어쩌나. 그 순간 소리 내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걱정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이 걱정 말고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부르거나 3인칭으로 말할 때, 즉, 제 이름이 철수라면 철수야. 지금 이 걱정은 이 걱정만큼 크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감정이 조금 거리를 두게 됩니다. 마치 친구의 걱정을 들어주는 것처럼 자신의 걱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3인칭으로 한마디 해보십시오. 이름을 부르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말해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께 온 편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받은 편지는 아닙니다만 제가 살아오며 만난 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이 마음속으로 하셨을 말씀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5세 최태원 씨가 쓴 편지입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사십니다. 얼마 전 정체 모를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어찌나 친절하고 다정하던지 하마터면 모르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이체 직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으십니다. 왜 나는 아들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하마터면 이체를 할 뻔했을까요? 나는 왜 그렇게 혼자 결정하려고 했을까요? 참 좋은 물음입니다. 혼자 결정하는 습관은 평생을 통해 형성됩니다. 젊을 때 가장이었던 분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온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약해 보이는 것이 싫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이 싫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막을 때, 그때는 자존심이 아니라 고집이 됩니다. 고집과 자존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존심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고집은 도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최태원 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한 것,
그것이 자존심을 잃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71살의 봉두진 씨가 쓴 편지입니다. 이분은 건강식품 행사장에 들어갔다가 200만 원짜리 약을 사셨습니다. 먹고 나서 몸이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기억력이 걱정되어서 그 사람 말을 믿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걱정될 때 우리는 누군가가 해결책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당연한 마음을 겨냥합니다. 여러분을 속인 것은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걱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 걱정이 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까운 병원입니다. 익숙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에게 돈을 주기 전에 먼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습관, 이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편지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3세 이도현 씨가 쓰신 편지입니다. 이분은 자식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며느리가 힘들어 보이거나 손자가 학원비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약해진다고요. 이게 맞는 건지 물으십니다. 이도현 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옳습니다. 그 마음이 사랑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나중에 진짜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자식에 대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프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의연한 부모의 모습, 그것이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오래 마음에 품고 온 이야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함경도 출신의 박태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강 하나를 끼고 있는 마을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하나 키우셨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기르셨으니까요. 이름은 나연이라 했습니다. 나연이가 자라면서 동네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마다 일어나 일터로 나갔고 밤이면 나연이에게 밥을 차려주었고 일요일이면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어르신에게 돈이 많았을까요? 없었습니다. 은행에 통장이 있었을까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품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삶을 놓지 않는 것, 세월이 흘러 나연이가 어른이 되고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상혁이었습니다. 외손자지요. 어르신은 진흙을 반죽해 상혁이가 갖고 놀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장난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오해를 받아 관청에 끌려갔다가 풀려나셨지만 마을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년간 관청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버스비가 없어 기르던 개를 팔기도 하셨습니다. 오래된 오리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돈을 돌려받으려고요. 아닙니다.
어르신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찾으신 것은 명예였습니다. 자신과 나연이 그리고 어린 상혁이가 이 마을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리, 그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방송에서 관청의 사과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릴까? 오랫동안 그 아픔의 이유를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르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외치는 사이 그 세월 동안 나연이와 함께 했어야 할 평범한 시간들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요. 상혁이가 걸음마를 떼는 것을 보았지만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나연이가 웃을 때도 그 웃음에 온전히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마음 한켠에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진짜 손실이었습니다. 나연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억울함을 호소하러 다니세요. 우리 그냥 살아요. 우리 상혁이 태어나기 전처럼 그냥요. 어르신이 그 말에 무릎을 치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사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잃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억울합니다. 그 마음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너무 오래 자리를 차지하면 분노가 지나가는 동안 삶이 지나갑니다. 손자와 함께 놀 시간이 지나가고 아내와 조용히 차를 마실 시간이 지나가고 저녁 노을을 바라볼 시간이 지나갑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게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요. 첫 번째 용의자는 은행이었습니다. 공범이었습니다. 진범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틈새를 파고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틈새를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가족이었습니다. 믿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위험한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돈만 충분하면 안전하다, 혼자 지키면 안전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외딴 섬에 두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5년 연구는 말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지키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라고요.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마음속에 있으며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말했습니다. 돈보다 품성을, 재물보다 인품을 남겨라.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 유산이라고요. 그리고 박태식 어르신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통장보다 더 오래 남는 재산임을 오늘 밤 여러분께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한마디를 연습하는 것,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3인칭으로 한마디 건네는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만 오늘 밤. 여러분, 민재복 어르신은 3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은 돈은 아깝지만 그 일 덕분에 아내와 아들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그것이 더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관계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하버드 연구가 말한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밤을 보내고 계신
이웃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은 무거운 것들을 모두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세월을 헤쳐오신 여러분이 오늘 밤만큼은 걱정 없이 깊이 잠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